일본이 결국 이를 내고야 말았습니다. 미국의 차별 대우의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나섰는데 그 화살은 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독도로 말입니다. 일본이 여지껏 숨겨왔던 검은 속내가 드러나면서 전 세계가 격분하고야 말았는데요. 군사 전문가들마저 일본의 행태에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본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더욱 경악스러웠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국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동맹국을 대하는 태도입니까? 일본 외무상의 목소리가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저는 워싱턴 국방부 동아시아 분석과 소속 마이클 리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지만 솔직히 한국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편이었죠. 부모님이 70년대에 이민 오셔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미국인이었거든요. 그날 아침 백악관이 발표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차세대 사이버 방위 시스템 협력국으로 한국을 단독 선정한다는 거였죠. 일본은 제외됐고요. 회의실 모니터 속 도쿄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일본 기자들이 손을 들고 소리를 질렀어요. 왜 한국만 선택했습니까? 일본의 기술력을 무시하는 겁니까? 이건 명백한 차별 아닙니까? NHK 앵커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미국은 70년 동맹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인가? 일본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옆에 앉은 제 상관 톰 윌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골치 아프게 됐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도 이번 결정이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 한국이죠? 일본이 훨씬 안정적인 파트너 아닙니까? 톰이 날 쳐다봤어요. 마이클, 넌 일본 쪽이 더 낫다고 보나? 예,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력으로 보나, 자금력으로 보나, 일본이 훨씬 체계적이잖아요. 한국은 좀 불안정하고요. 톰은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더군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오후가 되자 일본 언론의 반응은 더욱 격해졌어요. 요미우리 신문은 일면에 미국의 배신이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아사히는 동맹 파기나 다름없다고 썼고요. 심지어 보수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전후 최대 모욕이라는 표현까지 썼더군요.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일본 SNS 반응을 모니터링했어요. 트위터는 완전히 폭발 상태였습니다. 한국 따위에게 밀리다니 수치다. 미국은 이제 믿을 수 없다. 독자 노선을 가야 한다는 글들이 쏟아졌죠. 한 유명 정치평론가는 이렇게 썼더군요. 한국은 분단국가이고 북한 위협에 시달리는 불안정한 나라다. 그런 나라와 최첨단 사이버 기술을 공유한다. 미국은 정신이 나갔다.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객관적으로 봐도 일본이 더 안정적인 파트너예요. 한국은 항상 북한 문제로 긴장 상태고 정치도 시끄럽고 뭔가 예측 불가능한 면이 있거든요. 저녁 무렵 도쿄 주재 미국 대사관 앞에는 시위대가 모였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수백 명의 일본 시민들이 성조기를 흔들며 재고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질서정연한 일본인들이 이렇게까지 나온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죠. 톰이 제자리로 왔어요. 마이클, 내일 아침 긴급 브리핑이 있어. 일본 측 반응 분석 보고서 준비해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국이 더 나은 선택인가요? 톰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이클, 넌 한국을 너무 모른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어요. 한국을 모른다고요? 저는 한국계잖아요. 물론 한국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한국이 일본보다 나은가? 도대체 백악관은 무슨 근거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 저는 노트북을 켜고 한국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나오는 건 다 아는 내용뿐이었죠. 반도체 강국, K-팝, 분단국가, 북핵 위협이라는 것들, 뭔가 특별한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톰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넌 한국을 너무 모른다. 대체 내가 뭘 모른다는 걸까요? 다음날 아침 출근하니 사무실 분위기가 더 심각해져 있었어요. 일본 정부가 공식 항해 서한을 보냈다는 소식이 들렸거든요. 제 책상 위에는 빨간색 긴급 표시가 된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본 방위성 내부 문서라고 적혀 있더군요.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제목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자위대 특별훈련 계획, 하늘매 작전이라고 적혀 있었죠. 톰이 제 뒤로 다가왔습니다. 봤나? 네. 지금 막 열어봤는데요. 이게 뭔가요? 일본이 독도 인근 해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계획하고 있어. 타이밍이 묘하지 않나? 저는 문서를 자세히 읽기 시작했어요. 훈련 규모, 참가 부대, 시나리오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죠. 훈련 목표가 도서 탈환 작전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도서 탈환 작전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문서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훈련 장소는 독도에서 불과 50해리 떨어진 해역이었죠. 참가 병력은 자위대 수륙기동단 300명, 호위함 5척, 그리고 F-35 전투기 11대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 규모가 아니었어요. 톰이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더니 중얼거렸죠. 일본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그냥 불만 표출용 훈련 아닐까요?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려는 거겠죠. 톰이 날 빤히 쳐다봤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마이클, 넌 일본을 너무 모른다. 일본은 체면이 걸리면 행동하는 나라야.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설마요. 21세기 기에 무슨 군사행동을 하겠어요. 일본은 합리적인 나라잖습니까? 하지만 톰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죠. 점심시간에 동료 제니퍼가 제자리로 왔어요. 그녀는 일본학 전공자였고 도쿄에서 5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일본 훈련 계획 봤어? 네. 근데 그냥 정치쇼 아닐까요? 제니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일본 사람들 오래 봤거든. 그들은 계획 없이 움직이지 않아. 특히 군사훈련은 더더욱. 그럼 진짜 뭔가 하려는 건가요? 모르겠어. 하지만 무시하면 안 돼. 일본은 자존심이 상하면 예측 불가능해져.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제니퍼의 말이 과장처럼 들렸거든요. 일본이 설마 독도 같은 작은 섬 때문에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겠어요? 오후 내내 저는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일본 자위대 훈련 계획 평가 및 전망이었죠. 보고서 결론 부분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일본의 이번 훈련은 미국의 한국 우선 정책에 대한 정치적 반발로 판단됨. 실제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음. 일본 정부는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됨. 불필요한 국제적 마찰은 피할 것.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 분석이 정확하다고 확신했거든요. 일본은 절대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날 저녁 톰이 제 보고서를 검토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이클, 넌 너무 낙관적이야. 아닙니다. 이게 현실적인 분석이에요. 일본이 무슨 2차 대전 시절도 아니고. 톰은 뭔가 말하려다가 그만뒀어요. 그냥 보고서를 승인하고는 자리로 돌아갔죠.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불안함이 보였습니다. 사흘 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일본 방위성이 자위대 훈련 시스템을 민간 전력망과 연동한다는 소식이 들렸거든요.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톰이 브리핑을 시작했죠. 일본이 군사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민간 인프라와 통합했습니다. 이건 전례 없는 일이에요. 한 동료가 손을 들었어요. 그게 왜 문제입니까? 군민 협력 차원 아닌가요? 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사이버 보안 관점에서 보면 이건 엄청난 리스크야. 군사망과 민간망을 연결하면 해킹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거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술력이면 충분히 방어 가능하지 않나요? 그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보안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톰이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마이클, 넌 왜 일본을 그렇게 믿나?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객관적 사실을 말씀드린 건데요. 일본은 선진국이고 시스템이 탄탄하잖아요. 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제니퍼가 제 옆으로 왔어요. 마이클, 너 일본한테 편견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아니, 너는 항상 일본 편을 들잖아. 한국은 무시하고. 저는 발끈했습니다. 편견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일본이 더 선진적이고 안정적이잖아요. 제니퍼가 한숨을 쉬었어요. 마이클, 내가 한국계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한국계라는 게 뭐가 아이러니한 거죠? 저는 미국인이에요. 객관적으로 판단할 뿐이라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제니퍼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정말 편견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한국을 과대평가하는 걸까? 노트북을 켜고 다시 한번 자료를 뒤졌습니다. 일본의 사이버 보안 시스템, 기술력, 예산 규모, 모든 지표가 일본의 우위를 보여줬어요. 반대로 한국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물론 한국도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일본만큼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제가 본 공개 자료상으로는 그랬습니다. 저는 확신했죠. 제 판단이 맞다고. 일본이 더 우수하고 한국은 아직 부족하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최종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부에 제출할 공식 문서였죠. 제목은 일본 자위대 훈련 계획에 대한 종합평가였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결론 부분을 이렇게 썼죠. 일본은 고도로 합리적이고 계산된 국가다. 감정적 판단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훈련은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할 것이다. 실제 군사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5% 미만으로 판단된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눈을 의식하며 불필요한 충돌은 절대 피할 것이다. 보고서를 다시 읽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분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25년 경력의 톰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 확신했죠. 오전 10시에 부서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서 발표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일본의 이번 움직임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화면에 일본 경제 지표를 띄웠죠. 일본은 세계 3위 경제 대국입니다. 잃을 게 너무 많은 나라예요. 독도 같은 작은 섬 때문에 국제적 신뢰를 걸지 않을 겁니다. 동료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톰과 제니퍼는 미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죠. 게다가 일본 사회는 평화헌법 아래에서 70년간 자라왔습니다. 군사행동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강해요. 정부가 함부로 군사력을 쓸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한 후배 분석관이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 여론이 우경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죠. 여론과 실제 행동은 다릅니다. 일본 정치인들은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에요. 리스크가 큰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톰이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클, 자네 분석에는 한 가지 빠진 게 있네. 무엇입니까? 자존심이야. 일본에게 자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간과하고 있어.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존심으로 국제 정치를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겉으로는 공손하게 대답했죠. 물론 그 부분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감정보다 이성을 우선하는 문화권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제니퍼가 제자리로 왔습니다. 마이클, 솔직히 물어볼게. 넌 일본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나? 완벽하다기보다는 체계적이라고 봅니다. 그녀가 팔짱을 꼈어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기억나? 일본의 완벽한 시스템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건 천재지변이었잖아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제니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과신이었어. 자신들의 기술을 너무 믿었던 거지. 지금 일본이 또 그러고 있는 거야.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제니퍼는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했을 뿐입니다.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CNN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도쿄발 뉴스였죠. 일본 방위성이 하늘매 작전 훈련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일본 정부는 이번 훈련이 정례적인 것이라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한미 관계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동료가 중얼거렸죠. 일본도 참 유치하네. 작은 섬 하나 가지고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저는 속으로 동의했습니다. 정말 유치한 짓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곧 훈련만 하고 말 거예요. 오후에 긴급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일본이 사이버 방위 시스템과 민간 전력망 연동 작업을 완료했다는 거였죠. 전국 단위로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톰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이건 위험한 신호야. 군사망과 민간망을 연결하면 보안 취약점이 생긴다고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까? 훈련 효율성을 높이려는 거겠지. 실전처럼 시뮬레이션 하려면 전국 인프라를 연동해야 하니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 기술력이면 충분히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이버 보안 선진국이에요. 톰이 날 쳐다봤죠. 마이클, 자네는 일본을 너무 믿어. 완벽한 시스템은 없어. 저는 속으로 반발했습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의 문제라고요. 모든 지표가 일본의 우수성을 보여주잖아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를 켜고 일본 관련 뉴스를 계속 추적했어요. NHK에서는 하늘매 작전이 성공적으로 준비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위대 대변인이 나와서 말했죠. 이번 훈련은 우리의 방위 능력을 점검하는 정례적인 절차입니다. 어떤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제 판단이 맞았어요. 일본은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그날 저녁 보고서를 최종 제출했습니다. 결론은 변하지 않았어요. 일본의 훈련은 정치적 쇼에 불과하며
실제 위협은 없다는 내용이었죠.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뿌듯했습니다. 완벽한 분석을 해냈다고 생각했거든요. 톰과 제니퍼는 너무 걱정이 많은 거라고 여겼죠. 하지만 그날 밤 새벽 3시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17분이었죠. 발신자는 톰이었어요. 마이클,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 무슨 일입니까? 도쿄가 꺼졌어. 저는 잠이 덜 깬 상태로 되물었습니다. 꺼졌다니 무슨 뜻입니까? 정전이야. 도쿄 전체가 암흑천지가 됐다고. 30분 만에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10여 명의 동료들이 모여 있었죠. 모두 급하게 나온 티가 역력했어요. 중앙 스크린에는 군사 위성이 촬영한 도쿄 야경이 떠 있었습니다. 아니, 야경이라고 해야 할까요? 원래 빛으로 가득해야 할 도쿄 중심부가 까맣게 비어 있었습니다. 톰이 브리핑을 시작했죠. 현지 시간 오전 10시 38분에 도쿄 중심 8개 구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제니퍼가 물었어요. 원인이 뭡니까?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일본 방위성과의 연락도 두절된 상태예요. 저는 화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믿기지 않았거든요. 일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말이죠. 혹시 북한 소행 아닙니까? 한 후배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톰이 고개를 저었죠. 그렇다면 일본이 진작 발표했을 거야. 지금 일본 정부는 완전히 침묵하고 있어.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NHK 긴급 뉴스였죠. 앵커가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방송하고 있었어요. 현재 도쿄 중심부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며 복구 시간도 미정입니다. 시민 여러분은 침착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뒤로는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죠. SNS 영상들이 속속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직장인이 찍은 영상에는 완전히 멈춰선 지하철이 나왔어요. 승객들이 어둠 속에서 스마트폰 불빛만 켜고 있었죠. 병원에서 찍은 영상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울면서 촬영하고 있었어요. 산소 공급 장치가 멈췄어요. 비상 발전기도 작동하지 않아요. 환자들이 위험합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어요. 재난이었죠. 톰이 다시 말했습니다. 일본 대사관에 연락했더니 극비 유지를 요청하더군. 언론 보도를 최소화해달라고. 한 동료가 반문했죠. 왜요?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는데. 체면 때문이야. 일본은 자신들의 시스템이 무너진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지.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니.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도쿄뿐만 아니라 요코하마, 사이타마까지 정전이 확대됐다는 거였죠. 피해 지역 인구가 약 8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제니퍼가 자료를 들고 왔어요. 마이클, 이것 좀 봐. 일본 방위성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유출된 문서였죠. 읽어보니 충격적이었어요. 하늘매 작전 시뮬레이션 도중 민간 전력망과의 연동 과정에서 오류 발생, 제어 시스템 마비, 백업 시스템도 동시 다운, 복구 방법 모색 중.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자위대 훈련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던 거죠. 제가 안전하다고 장담했던 그 시스템이 무너진 겁니다. 톰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마이클, 이제 알겠나? 완벽한 시스템은 없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분석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거든요. 오전 내내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도쿄 시내 병원들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죠. 신호등이 모두 꺼져서 교통대란이 일어났고 수도 공급도 중단됐습니다. CNN에 긴급 인터뷰 영상이 나왔어요. 도쿄 시민 한 명이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건 재난입니다. 정부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요. 우리를 버린 거예요. 어린아이를 아는 엄마가 울고 있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물도 없고 전기도 없어요. 아이가 계속 울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제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아니, 예측하려고 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죠. 점심때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직접 나왔어요. 일본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톰이 대답했습니다. 자위대 훈련 중 발생한 시스템 오류로 판단됩니다. 민간 인프라와 군사망을 무리하게 연동한 결과입니다. 미국이 지원해야 하지 않습니까? 일본 측에서 공식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아무 요청도 없습니다. 보좌관이 한숨을 쉬었죠. 자존심 때문에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군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생각났어요. 일본은 합리적이고 냉정하다고 썼던 그 문장들이 떠올랐죠. 하지만 지금 일본은 자존심 때문에 도움조차 요청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니퍼가 다가왔어요. 마이클,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녀가 의자를 당겨 앉았죠. 인정하는 게 시작이야.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제가 막을 수 있었어요. 경고했어야 했는데. 제니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저는 모니터를 다시 봤습니다. 어둠 속의 도쿄가 여전히 거기 있었죠. 오후 2시에 국방부 차관이 직접 우리 부서로 왔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는 회의실 문을 닫고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극비입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관이 계속 말했죠.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 요청이 왔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언론 보도를 최소화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한 동료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통제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미국 언론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입니다. 백악관에서도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도쿄에서는 수백만 명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걸 숨기라는 거였어요. 제니퍼가 질문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차관이 자료를 펼쳤죠.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약 180만 가구가 정전 상태입니다. 병원 12곳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고 수도 공급도 중단됐습니다. 톰이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왜 숨겨야 합니까? 이건 인도적 문제인데. 차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번 사태가 자위대 훈련 때문이라는 게 알려지면 국제적 망신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서 더욱 불리해진다는 거죠. 저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체면 때문에 국민의 고통을 숨기다니. 이게 제가 합리적이라고 믿었던 일본의 모습이었나요? 회의가 끝나고 차관이 개별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를 따로 부르더군요. 리 분석관, 자네가 제출한 보고서 읽어봤네. 저는 긴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판단이 틀렸습니다. 차관이 손을 저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필요한 건 사후 대응 보고서야. 이번 사태를 어떻게 정리할지 말이지.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리라니 무슨 뜻입니까? 일본에 유리하게 써야 해. 우리 동맹국이니까. 훈련 오류보다는 불가항력적 사고로 포장하는 게 좋겠어. 제 입에서 저절로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 아닙니까? 차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리 분석관, 자네는 정치를 모르는군. 국제관계에서는 진실보다 관계가 중요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일까지 보고서 수정해서 제출하게. 일본의 체면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그가 나간 후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사람들이 고통받는데 거짓말로 덮으라는 게 맞나? 저녁 때 톰이 제자리로 왔어요. 마이클, 차관한테 뭐 들었나? 보고서를 수정하래요. 일본에 유리하게. 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하지만 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잘못됐어요. 톰이 제 어깨를 두드렸죠.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우리는 공무원이야. 명령을 따라야 해. 그날 밤 집에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일본 SNS를 계속 확인했어요. 도쿄 시민들의 절규가 가득했죠. 한 대학생이 올린 영상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촬영한 거였어요. 우리 할머니가 병원에 계신데 산소 공급이 끊겼어요.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해줘요.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아이를 아는 엄마의 글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는데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엘리베이터도 안 움직이고 계단으로 15층을 내려갈 수도 없고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들의 고통을 숨기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게 수치스러웠어요. 새벽 2시에 제니퍼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마이클, 자고 있어? 저는 전화를 걸었죠. 못 자고 있어. 나도 그래. 이번 일 너무 힘들다. 제니퍼의 목소리도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보고서를 수정해야 할까? 제니퍼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마이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모르겠어. 하지만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아. 나도 그래. 그런데 명령을 거부하면 우리 커리어는 끝이야.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커리어와 양심 사이에서 갈등했죠. 다음날 아침 출근하니 사무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차관의 지시를 받았던 거예요. 한 동료가 조용히 말했죠.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또 다른 동료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오전 10시에 일본 대사관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모니터에 그 장면이 나왔어요. 일본 대사가 단상에 섰죠. 이번 정전 사태는 예기치 못한 기술적 결함으로 발생했습니다.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며
조속히 정상화될 것입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자위대 훈련과 관련이 있습니까? 대사가 단호하게 부인했어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는 민간 전력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렇게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다니. 톰이 제 옆으로 왔어요. 마이클, 보고서 준비됐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입니다. 시간이 없어. 오늘 안에 제출해야 해. 제 모니터에는 빈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커서만 깜빡이고 있었죠. 저는 키보드에 손을 얹었지만 한 글자도 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도 저는 한 글자도 쓰지 못했습니다. 빈 문서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제 이메일로 낯선 발신자로부터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어요. 제목은 도쿄 현장 영상이었습니다. 발신자는 일본 현지 특파원 사토 켄지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출처 불명의 이메일은 열지 말라는 게 기본 규정이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끌리듯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됐어요. 도쿄 시내 한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손전등을 붙잡고 울고 있더군요. 카메라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산소 공급 장치가 3시간 전에 멈췄습니다. 비상 발전기도 작동하지 않아요. 중환자실 환자 5명이 위험합니다.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그녀의 손이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다가 손이 터진 거였죠. 저는 숨이 막혔어요. 두 번째 영상은 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20층 넘게 계단을 오르내리는 노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한 할머니가 15층쯤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이가 할머니를 업고 올라가더군요. 세 번째 영상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린이집이었어요. 아이들이 어둠 속에서 양초 불빛에 기대 웅크리고 있었죠. 선생님 한 명이 아이들을 달래고 있었는데 그녀 자신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곧 불이 들어올 거야. 조금만 참자. 하지만 아이들은 계속 엄마를 찾으며 울었어요. 저는 영상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이게 제가 합리적이라고 믿었던 일본의 현실이었습니다. 제니퍼가 제자리로 왔어요. 마이클, 무슨 영상 보고 있어? 저는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제니퍼도 영상을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죠. 이런 일이 정말 벌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이걸 숨겨야 한다니 믿을 수 없어. 저는 이메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토 켄지가 추가 메시지를 남겼더군요. 리 분석관님, 저는 NHK 소속 기자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이 영상들의 보도를 금지했습니다. 정부 압력 때문이죠. 그래서 당신에게 보냅니다. 제발 진실을 알려주세요. 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토 씨, 영상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보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엔터를 누르려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정말 이대로 보내는 게 맞나? 저는 답장을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오후 3시에 긴급 상황실에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화상 연결이었죠. 화면에 안보보좌관이 나타났어요. 일본 피해 규모 보고해 주시죠. 톰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도쿄 중심부 8개 구, 약 180만 가구가 정전 상태입니다. 병원 23곳에서 응급환자 발생했고요. 수도 공급도 중단됐습니다. 보좌관이 미간을 찌푸렸죠. 일본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공식 지원 요청은 없습니다. 자체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보좌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자존심 때문에 국민을 희생시키는군요.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 참모가 끼어들었습니다. 일본이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나서면 모욕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저는 참다 못해 손을 들었어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죠. 말해보세요. 지금 도쿄에서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계산보다 인명이 우선 아닙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보좌관이 물었죠. 리 분석관, 자네 입장을 이해하네. 하지만 국제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단순하지 않다는 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톰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마이클, 진정해. 저는 뿌리쳤어요. 진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보좌관이 엄한 표정을 지었죠. 리 분석관, 감정은 이해하지만 자네 위치를 생각하게. 제 위치요? 저는 분석관입니다. 진실을 보고하는 게 제 일이에요. 거짓말을 쓰는 게 아니라요.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보좌관이 화면을 끄더군요. 회의가 끝나고 톰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마이클, 무슨 짓이야? 커리어 끝낼 셈인가? 커리어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데? 양심이요. 톰이 한참 저를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죠. 자네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저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에는 여전히 빈 보고서가 떠 있었죠. 차관이 요구한 수정 보고서 말입니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실을 쓰기 시작했어요. 일본 도쿄 정전 사태 실태 보고서. 본 사태는 일본 자위대 하늘매 작전 시뮬레이션 도중 발생한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것이다. 민간 전력망과 군사망의 무리한 연동이 원인이며 현재 180만 가구가 피해를 입고 있다. 일본 정부는 체면을 우려해 지원을 거부하고 있으나 인도적 차원의 개입이 시급하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톰에게 전송했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톰에게 보고서를 보낸 지 10분도 안 돼서 그가 제자리로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더군요. 마이클, 미쳤나? 이걸 정말 제출할 생각인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게 진실입니다. 톰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자네 이러다 해고당해. 차관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잖아. 그럼 거짓말을 쓰라는 겁니까? 톰은 한참 저를 쳐다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분만 기다려봐. 내가 위에 말해볼게. 하지만 기대는 하지마. 그가 떠나고 저는 다시 사토 켄지의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병원 응급실, 아파트 계단, 어린이집 아이들. 이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오후 4시에 차관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톰이 먼저 들어가 있었고 차관은 제 보고서를 책상 위에 던져놓고 있었죠. 리 분석관. 이게 뭔가? 사실 보고서입니다. 차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내가 뭐라고 했나? 일본 체면을 살리라고 했지. 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이게 외교야. 국익을 위한 선택이지. 국익보다 사람 목숨이 먼저 아닙니까? 차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리 분석관. 자네 지금 명령 불복종하는 건가? 저는 똑바로 그를 쳐다봤어요. 잘못된 명령은 따를 수 없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국방부 부차관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차관이 제 보고서를 내밀었죠. 이 분석관이 명령을 거부합니다. 부차관이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리 분석관. 이게 사실인가? 예, 모두 확인된 사실입니다. 부차관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출할 수 없네.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해. 그럼 거짓으로 보고하라는 겁니까? 거짓이 아니라 외교적 표현이지.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외교적 표현이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말장난을 하자는 겁니까? 차관이 버럭 소리를 질렀죠. 리 분석관. 지금 당장 사과하고 보고서를 수정하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정직 처분을 각오해야 할 거야. 감수하겠습니다. 부차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윌슨 부국장. 이 친구 좀 설득해보게. 톰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마이클, 나가자. 밖으로 나오니 톰이 조용히 말했죠. 자네 정말 이럴 거야? 15년 쌓은 커리어를 한순간에 날릴 셈인가? 저는 대답 대신 물었습니다. 톰. 당신도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알잖아요. 톰이 피곤한 표정을 지었어요. 알지.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나. 시스템이 이런데. 시스템이 잘못됐으면 바꿔야죠. 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네는 아직 젊어서 그래.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그날 저녁 집으로 가는 길에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일본 대사관 번호였습니다. 리 분석관님이십니까? 예, 그런데요. 일본 대사관 김서기관입니다. 잠시 뵐 수 있을까요? 1시간 뒤 저는 대사관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서기관이 나타났죠. 한국계 미국인처럼 보였어요. 리 분석관님, 일본 정부가 공식 지원 요청을 보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런데 왜 공개하지 않죠? 김서기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비공개 요청입니다. 언론에 알려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또 체면 때문입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일본 정부는 한국에게 지원받는 것처럼 보이는 걸 특히 꺼립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게 중요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뭐라고 합니까? 김서기관이 서류를 꺼냈어요. 백악관 답변입니다. 현재 모든 사이버 기술 자원은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다. 일본 지원은 어렵다. 저는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게 동맹국을 대하는 태도입니까? 김서기관이 쓴웃음을 지었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하려고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요청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말이죠. 환자들은 기다려주지 않을 텐데. 김서기관이 저를 붙잡았어요. 리 분석관님,
혹시 다른 방법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방법은 있을 겁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일본은 도움이 필요한데 자존심 때문에 공개 요청을 못하고, 미국은 한국 프로젝트 때문에 거절하고, 그 사이에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었죠. 노트북을 켜고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도쿄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정전 발생 24시간이 지났지만 복구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NHK는 여전히 정부 발표만 되풀이하고 있었죠.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곧 복구될 것입니다. 하지만 SNS에는 진실이 가득했습니다. 한 시민이 올린 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부는 거짓말하고 있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우리는 버려졌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왔죠. 다음날 아침 출근하니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죠. 제니퍼가 제자리로 달려왔어요. 마이클, 큰일 났어. 뭔데? 국방부 내부망에 이상한 문서가 올라왔어.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내부망 게시판에 새 문서가 하나 등록되어 있었죠.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대한민국 정부, 일본 긴급 상황, 인도적 기술 지원 제안서. 업로드 시간은 새벽 4시 23분이었습니다. 누가 올린 건지 발신자는 익명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저는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한국 국방부 사이버작전 사령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합동명이었어요. 내용을 읽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 정부의 비공식 요청이 있을 시 대한민국은 즉시 사이버 복구 지원팀을 파견할 준비가 되어 있음. 언론 보도 금지. 일본 정부의 공식 인정 불필요. 제니퍼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봤어요. 한국이 먼저 손을 내민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이게 가능한 일인가? 톰이 우리 쪽으로 걸어왔죠. 너희들도 봤구나. 이거 진짜입니까? 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어젯밤에 전달했다더군. 완전 비공개로.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톰이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그게 한국이야. 조용히 움직이는 나라지. 하지만 일본이 받아들일까요? 자존심 때문에 거절하지 않을까요? 그건 일본 몫이야. 한국은 할 도리를 한 거지. 오전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차관이 직접 주재했죠. 한국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참모가 손을 들었어요. 일본에게 전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차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일본이 결정할 문제야.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니지.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차관이 날카롭게 쳐다봤죠. 리 분석관. 자네 아직도 그런 소리 하나? 소리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한국이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전달하지 않습니까? 차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일본이 원치 않으면 소용없어. 괜히 모욕만 주는 격이지. 모욕보다 생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차관이 입을 다물고 저를 쳐다봤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한국의 제안서를 다시 읽어봤어요.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순수한 지원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죠. 제가 직접 전달하겠다고. 점심시간에 김서기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에서 제안서가 왔습니다. 그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입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제안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김서기관은 한동안 말이 없었죠. 서기관님,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걸 일본 정부에 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알려는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서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지 모르겠네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전달해야죠. 선택은 일본 몫이지만 기회는 줘야 합니다. 그날 오후 김서기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일본 외무성에 전달했습니다. 반응이 어떻던가요? 침묵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저는 한숨이 나왔죠. 역시 자존심 때문에 거절하는 건가. 하지만 저녁 무렵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일본 총리실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CNN에 속보가 떴죠. 일본 정부 전력망 복구 위에 해외 전문가 영입 결정. 구체적인 국가명은 밝히지 않음. 제니퍼가 제자리로 왔어요. 이거 한국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히 한국일 겁니다. 하지만 왜 국가명을 숨기는 거야? 일본 체면 때문이겠죠. 한국한테 도움받는다는 걸 공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한국 대사관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우연이었죠. 대사관 정문에서 군용 차량 한 대가 나오고 있었어요. 차 안에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짙은 남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태극기 패치가 달려 있었죠. 저는 차가 떠나는 걸 지켜봤습니다. 공항 방향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군 위성 추적 시스템에 접속했죠. 규정 위반이었지만
확인하고 싶었어요. 화면에 서울발 군용 수송기 한 대가 표시됐습니다. 이륙 시간은 오후 9시 47분. 목적지는 도쿄 요코타 공군기지였죠. 탑승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사이버작전 사령부 최승현 중령 외 7명. 그들이 정말 가는구나.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SNS를 뒤져봤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본 언론도 한국 언론도 침묵하고 있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밤 10시 32분 대한민국 사이버 복구팀 도쿄로 출발. 완전 비공개 임무.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어요. 이것이 진짜 동맹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한국팀이 도쿄에 도착했을 시간이었거든요. 위성 추적 시스템을 다시 확인했죠. 수송기는 새벽 1시 23분에 요코타 기지에 착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의 동선은 추적되지 않았어요. 완전히 암흑 작전이었던 겁니다. 제니퍼가 커피를 들고 제자리로 왔어요. 밤새 잤어? 한숨도 못 잤습니다. 한국팀 추적하느라. 그녀가 의자를 당겨 앉았죠. 뭔가 알아냈어. 도쿄에 도착한 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는 모르겠어요. 오전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톰이 브리핑을 했죠. 일본 상황에 변화가 있습니다. 어제 밤부터 도쿄 일부 지역에서 전력이 복구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동료가 물었어요. 일본이 자체 해결한 겁니까? 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복구 속도가 너무 빠르거든요. 저는 손을 들었어요. 한국팀 아닙니까? 톰이 저를 쳐다봤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누가 복구했든 중요하지 않아. 일본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하지만 저는 알고 싶었어요. 한국팀이 정말 해낸 건지 말입니다. 점심시간에 김서기관에게 연락했습니다. 한국팀 소식 들으셨습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쿄 8개 구역 중 5개 구역이 복구됐습니다. 48시간 안에 전체 복구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한국팀이 한 겁니까? 김서기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분석관님. 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판단하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전력망 복구 현황을 시간대별로 추적했죠. 새벽 1시 30분부터 복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팀이 도착한 지 불과 7분 뒤였어요. 오전 6시에는 3개 구역이 완전 복구됐습니다. 정오에는 5개 구역으로 확대됐죠. 복구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이 24시간 동안 못한 일을 한국팀은 12시간 만에 해낸 겁니다. 오후에 NHK 뉴스를 확인했어요. 앵커가 밝은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도쿄 전력망이 빠르게 복구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하지만 어떤 전문가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죠. 한국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니퍼가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한국팀이 한 건데 일본공으로 돌리는 거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원한 거예요. 비공개 조건이었으니까. 그녀가 고개를 가웃했죠. 왜 그렇게까지 해? 명예도 포기하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명예보다 중요한 게 있으니까요. 뭔데? 사람 목숨이죠. 그날 저녁 도쿄 시내 병원에서 촬영된 영상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불이 들어오는 순간 간호사들이 환호하는 모습이었어요. 살았다. 환자들을 살릴 수 있어. 한 간호사가 울면서 말했죠. 산소 공급 장치가 다시 작동했습니다.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입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한국팀의 노력이었는데 말이죠. 이틀째 되는 날 아침. 톰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도쿄 전력망이 완전히 복구됐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능했습니까? 톰이 자료를 펼쳤죠. 일본 정부 발표로는 자체 기술진의 노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톰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외부 지원이 있었습니다. 한국입니까? 톰이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남지 않을 겁니다.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남겨서도 안 돼. 일본이 원하지 않으니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럼 한국의 노력은 그냥 묻히는 겁니까? 차관이 날카롭게 쳐다봤죠. 리 분석관. 한국이 그걸 원했어. 명예를 포기하고 이를 선택한 거지. 하지만 부당합니다. 부당하지만 현실이야.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자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일의 모든 기록을 수집하기 시작했죠. 한국팀의 출발 시간, 도착 시간, 복구 과정, 공식 기록에는 남지 않더라도 제가 기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후에 김서기관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어요. 한국팀이 떠났습니다. 언제요? 오늘 새벽 4시에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어떤 환송도 없이. 저는 위성 추적을 확인했습니다. 서울행 수송기 한 대가 오전 5시 23분에 이륙한 것으로 나타났죠. 탑승자는 8명, 최승현 중령과 그의 팀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왔을 때처럼 조용히 떠났습니다. 어떤 기자도 어떤 카메라도 그들을 기록하지 않았죠.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도쿄는 다시 빛나고 있었습니다. 180만 가구에 불이 들어왔고 병원은 정상 가동됐으며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죠.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진짜 영웅은 조용히 움직인다. 그들은 감사도 명예도 기억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쿄는 완전히 정상화됐고 일본 정부는 자체 기술진의 성과라고 발표했죠. 한국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정리하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공식 기록에는 남지 않더라도 진실은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오후 제 이메일로 이상한 파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죠. 제목은 도쿄 전력망 시스템 로그였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또 출처 불명의 파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파일을 열자 복잡한 시스템 코드들이 나타났어요. 전력망 제어 시스템의 접속 기록이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죠. 새벽 1시 37분부터 로그가 시작됐습니다. 한국팀이 작업을 시작한 시간이었어요. 외부 IP 주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 소재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복구 작업 기록이 시간 순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죠. 복구 완료 후에도 연결이 끊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제니퍼를 불렀어요. 이것 좀 봐. 그녀가 화면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아직도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한국 보안망이 일본 전력망에 계속 연동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니퍼가 더 자세히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였거든요. 10분쯤 지나자 그녀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마이클, 이거 대단한데? 뭐가요? 한국이 일본 전력망에 보호막을 씌워놓은 거야.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해킹 시도나 시스템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어.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이 일본 전력망의 보안 담당자가 된 거지. 24시간 지켜보면서 보호하고 있는 거야. 저는 로그를 계속 내려가며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한국 시스템이 일본 전력망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완전히 통합된 형태로 말이죠. 그런데 이게 합법적입니까? 일본이 동의한 건가요? 제니퍼가 고개를 저었어요. 로그상으로는 일본 측 시스템 관리자가 접근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나와. 하지만 공식 문서는 없을 거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그녀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죠. 여기 봐. 새벽 3시에 중국발 해킹 시도가 있었어. 일본 시스템은 감지도 못했는데 한국 보안망이 즉시 차단했어. 저는 로그를 더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여러 건 있었어요. 이날은 러시아발 공격, 또 북한으로 추정되는 멀웨어 침투 시도 모두 한국 시스템이 먼저 감지하고 차단했습니다. 일본은 이 사실을 알까요? 제니퍼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시스템 관리자 레벨에서는 알겠지. 하지만 상부에 보고됐을지는 모르겠어. 저는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봤죠. 한국은 단순히 복구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을 보호막 속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말이죠. 톰을 불렀습니다. 그에게 로그를 보여줬어요. 톰이 한참 화면을 보더니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거 진짜야?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지금도 일본 시스템을 보호하고 있어요. 톰이 고개를 저었죠. 믿을 수 없군. 보상도 없이 이런 걸 해주다니. 저는 물었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미쳤어. 일본이 알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군. 왜요?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 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한테 계속 보호받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 일본으로서는 굴욕이지. 그렇다면 한국은 왜 이러는 겁니까? 톰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게 한국이야. 명예보다 실리를, 아니 실리보다 평화를 선택하는 나라지. 오후 회의에서 이 사실을 보고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제니퍼가 말렸어요. 보고하면 문제가 커질 거야. 일본이 알게 되면 즉시 연결을 끊으라고 할 테고 그럼 일본 시스템은 다시 취약해지지. 그럼 우리가 모른 척 해야 한다는 겁니까?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야. 한국이 조용히 일본을 지키고 있는데
굳이 방해할 필요 있어?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보고하는 게 제 일이지만 이번에는 침묵이 더 나은 선택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김서기관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서기관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뭡니까? 한국팀이 일본 시스템의 보안망을 연동해 놓은 거 아닙니까? 김서기관이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리 분석관님, 공식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요. 또 침묵이 흘렀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웃이 어려우면 돕는 나라입니다. 계속 돕는 건가요? 언제까지요? 필요한 만큼요. 대가는요? 김서기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대가요? 평화가 대가입니다. 일본이 안전하면 동아시아가 안정되고 그게 한국한테도 이익이죠.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멀리 어딘가에서 한국의 기술자들이 지금도 일본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저는 노트에 썼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조용히 행동한다. 다음 날 아침 백악관에서 긴급 브리핑이 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주제는 일본 정전 사태 최종 정리였죠. 저는 톰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이미 국무부, CIA, NSA 관계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어요. 오늘 오후 2시에 공식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일본 정전 사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죠. 한 참모가 자료를 나눠줬습니다. 브리핑 원고였어요.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죠. 일본 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도쿄 전력망이 완전히 복구됐습니다. 이는 일본의 우수한 기술력과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대변인이 계속 말했어요. 미국은 동맹국 일본의 성공적인 복구를 축하하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을 들었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변인이 저를 쳐다봤어요. 국방부 리 분석관입니다. 뭔가 이 브리핑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죠. 대변인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무슨 말인가? 일본이 자체적으로 복구한 게 아닙니다. 한국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대변인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죠. 공식 기록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그게 문제입니다. 기록하지 않는다고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무부 차관보가 끼어들었습니다. 리 분석관, 한국의 지원은 비공개 조건이었어. 일본이 원하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공개할 수 없지. 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외교적 배려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외교적 배려라는 이름으로 진실을 묻는 겁니까? 대변인이 단호하게 말했죠. 리 분석관, 이건 이미 결정된 사항이야. 자네 의견은 참고만 하겠네. 회의가 끝나고 톰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마이클, 제발 좀 조용히 해. 자네 커리어 정말 끝날 거야. 커리어가 중요합니까? 진실이 중요하죠. 톰이 한숨을 쉬었어요. 자네는 아직도 모르는군. 이게 현실이야. 진실보다 관계가 우선인 세상이지.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왔죠. 오후 2시에 백악관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사무실 모니터로 생중계를 지켜봤어요. 대변인이 단상에 섰죠. 일본 정전 사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미국은 동맹국 일본의 우수한 위기 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외부 지원은 없었습니까? 대변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죠. 한국의 개입 의혹이 있는데요. 대변인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확인된 바 없습니다. 일본의 자체 복구가 맞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봤죠. 제니퍼가 제자리로 왔어요. 마이클,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죠. 나도 알아. 하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제니퍼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없어.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기록할 수 있지. 기록이요? 그녀가 제 노트를 가리켰습니다. 자네가 쓰고 있는 거 말이야.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야.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지난 2주간 제가 기록한 모든 내용이 거기 있었습니다. 한국의 제안, 비밀 파견, 48시간 복구, 그리고 보안망 연동까지. 그날 저녁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퇴근한 후였죠.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도쿄 정전 사태의 진실이었어요. 첫 문장을 이렇게 썼죠. 도쿄에서 역사상 최악의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일본 정부는 자체 복구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진실은 이렇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죠. 한국의 조용한 제안, 비공개 파견, 8명의 전문가, 48시간의 기적.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보호. 마지막 문단을 쓸 때 눈물이 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공식 기록에 남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기록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어떤 대가도, 명예도, 감사도 요구하지 않고 일본을 도왔다. 그리고 지금도 조용히 보호하고 있다. 이것이 진짜 동맹의 모습이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암호화했습니다. 개인 클라우드에 백업했죠. 언젠가 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 날을 위해서. 자정이 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 대사관 앞을 지나갔습니다. 건물은 조용했지만 몇몇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 건물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서도 누군가 일하고 있겠죠. 조용히, 묵묵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도쿄 정전 사태는 이미 뉴스에서 사라졌죠. 일본 정부의 성공적인 대응으로 마무리됐다는 게 공식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말이죠. 그날 아침 출근하니 제 책상 위에 작은 소포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USB 하나가 들어있었죠. 메모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진실을 기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죠.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폴더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제목은 침묵 속의 동맹이었죠. 파일을 열자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 사이버 사령부 팀원들이 도쿄 전력망 앞에서 작업하는 모습이었어요. 밤을 새워 일하는 그들의 모습, 복구에 성공하고 악수하는 장면, 그리고 조용히 공항으로 향하는 뒷모습까지. 마지막 파일은 동영상이었습니다. 최승현 중령이 카메라를 향해 말하고 있었죠. 우리는 명예를 위해 온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러 왔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영상이 끝나고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대체 한국 사람들은 왜 이런 걸까? 도대체 어디서 이런 정신이 나오는 건지 궁금해졌어요. 저는 한국계 미국인이지만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부터 저는 한국 역사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알아갈수록 충격을 받았죠. 1960년대 새마을 운동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국민 스스로 재건한 운동이었어요. 다큐멘터리 하나를 찾아봤죠. 한 노인이 인터뷰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변변찮았지. 하지만 손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손으로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도로를 만들고 다리를 놓고 지붕을 올리는 장면이 나왔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모여서 일했던 겁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남을 돕는 게 DNA에 새겨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1960년대 독일 파독 광부와 간호사 이야기를 알게 됐죠. 유튜브에서 다큐멘터리를 찾아봤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독일 탄광 깊숙한 곳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석탄을 캤죠. 위험했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갱도에서 목숨을 걸고 일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냐는 질문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라가 가난했으니까요. 우리라도 외화를 벌어야 나라가 살 수 있었어요. 우리 자식들이 굶지 않으려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했죠. 파독 간호사 할머니의 증언도 나왔어요. 독일 병원에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환자들 대소변 받아내고 씻기고 약 먹이고. 독일 사람들도 기피하는 일을 우리가 했어요. 월급은 거의 다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우리가 쓸 돈은 없었지만 나라는 부자가 돼야 했으니까요. 저는 화면을 보며 울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삶을 포기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거예요. 그것도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제니퍼가 제자리로 왔어요. 마이클, 뭘 보고 우는 거야? 저는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그녀도 영상을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죠.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이제야 알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왜 그런지. 그들에게는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당연한 거였던 겁니다. 개인의 명예보다 공동의 이익이 우선이었죠. 며칠 동안 저는 한국 역사에 푹 빠져 지냈습니다. 6.25 전쟁 이야기, IMF 금 모으기 운동, 세월호 참사 때 자발적으로 모인 자원봉사자들까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조용히 모여들었습니다. 큰 소리치지 않고 명예를 요구하지 않으며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죠. 일주일 후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침묵 속의 동맹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도쿄 사건만 다루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신까지 담고 싶었거든요. 서론을 이렇게 시작했죠. 2025년 4월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한 사건은 공식 기록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보여준 역사적 순간이었다. 한국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과거를 알아야 한다. 1960년대 폐허에서 시작해 반세기 만에 선진국이 된 나라. 그 기적의 중심에는 조용한 헌신이 있었다. 밤마다 보고서를 썼습니다. 도쿄 사건뿐만 아니라 새마을 운동, 파독 광부, 그리고 한국인의 정신까지 모두 담았어요. 2주 후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총 127페이지였죠. 마지막 장을 쓸 때는 감격스러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1960년대 탄광에서도 2025년 도쿄에서도 같은 모습이었다. 조용히 일하고 명예를 구하지 않으며 공동체를 위해 헌신했다. 이것은 단순한 국민성이 아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문화이자 위기 속에서 단련된 정신이다. 우리는 일본의 자존심을 지켰다. 한국은 일본의 생명을 지켰다. 미국은 체면을 지켰다. 하지만 진짜 동맹을 보여준 건 한국뿐이었다. 이제 미국이 배울 차례다. 보고서를 USB에 저장하고 세 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톰에게, 하나는 제니퍼에게, 그리고 하나는 한국 대사관에 전달했죠.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70년대에 이민 오신 분들이었죠. 엄마,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어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마이클, 갑자기 왜?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요. 우리 뿌리에 대해서요. 어머니가 한참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이클, 내가 드디어 찾았구나. 뭘요? 내 정체성을.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그 피 속에는 헌신과 희생의 DNA가 새겨져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